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하신 분의 질문에 하나하나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내용이 좀 긴 관계로 오늘 다 못하면 또 다음 시리즈로 또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종에 대해 AI에게 대체될 부분과 어떤 방향성을 잡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실리콘밸리 현 상황과 AI에 대해 모두 잘 아시는 유학 교수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실리콘밸리가 돌아가는 거, 그리고 뭐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스를 믿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뉴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뉴스란 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기자들이 늘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면 놀랄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일단 제가 대학교 때 제가 과외를 했었어요. 과외. 뭐 대학생들 많이 하는 알바잖아요. 그때 굉장히 큰 대형 방송국의 PD 하시는 분의 집에 제가 그 집 자녀를 과외를 했었습니다. 대학교 때.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왜 방송국 PD들이 악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세상엔 진실이 있거든요. 진실. 근데 그 진실을 왜곡하는 게 방송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방송은 큰 공영방송국이면은 진실을 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치가 원하는 거, 그리고 자본가들이 원하는 거, 혹은 배우 세력이 원하는 거, 어떤 세력이 원하는 거를 대변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방송해야 방송국의 이윤이 남는지, 그 관점으로, 그 스탠스로 가기 때문에 방송국은 절대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항상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럴싸한 거짓말.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뉴스 보고 집 투자하고 뉴스 보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런 어떤 사회 변동에 대한 뉴스가 사람들을 그렇게 믿고 싶게 만들고 싶은 거짓말들을, 플랜을 짭니다. 방송하기 전에 방송국장들이 플랜을 짜요. 그 다음에 그 플랜대로 그럴싸한 거짓말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방송을 믿으면 인생이 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국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파견 나와 있어요. 전 세계의 기자들이 파견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실리콘밸리에 나와 있는 한국인 기자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 많은 활동을 하는데 거의 보면 정치적이에요. 정치인들도 여기 많이 나와 있고요. 하는 활동들이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이랑 함은 사람들을 몰이하기 위해서 그럴싸한 얘기들을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실제 돌아가야 하는 걸 알고 싶으면 실리콘밸리에 와서 살아야 됩니다. 실리콘밸리는 오프라인 모임이 되게 많아요. 오프라인 모임.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나 대기업 임원들, 스타트업 사장들끼리 그런 테크놀로지에 관해서 토론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저도 나가고 있어요. 나가면 뭘 하냐? 기술의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리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되게 웃긴 게, 제가 동네 아는 그 한국인 중에 한국 그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파견 나온 주재원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여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동향 이런 걸 투자 정보를 막 모으는 거예요. 열심히 모아요.
열심히 모아요. 그 사람 진짜 막 사람들 만나면서. 그런 거는 뉴스에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그거는 이제 이 벤처 캐피탈 자본가들에게 귀에 들어가죠. 상위 1%의 사람들에게, 자본가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개인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또 기자들이 또 파견 나와 있거든요. 이 기자들은 또 막 사람들 만나고 막 하는데, 이 기자들은 실리콘밸리의 현실을 다 봐놓고도 이게 대중 만인 앞에서, 이거는 상위 1%를 위한 정보가 아니라 99%를 위한 정보잖아요. 뭐 99%까지는 뭐하고 한 80%의 대중을 설득해야 되는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 진실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말로 포장하고 거짓말을 더하고 그렇게 해서 그럴싸한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대중들, 한국의 거의 80%의 대중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건 뭐냐면 반미예요. 반미. 한국은 기본적으로 반미적인 스탠스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들은 한국이 뭔가 지금 힘든 상황들을, 사실 한국의 문제거든요. 한국인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세 때문이다 라고 비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때문이다, 한국이 지금 모든 힘든 건 다 미국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힘든 건 다 일본 때문이다, 이미 10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을, 일본 일제시대 때 했던 일을 지금 2023년에까지 막 들춰내죠. 굉장히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태도는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힘든 건 우리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일본 때문이다. 굉장히 못난 태도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대중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기자들이 막 반미적인 스탠스로 막 보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 틀면 나오는 미국 보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 저도 실리콘밸리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마약 중독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건 사실인데 거기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들어가고, 평범하게 실리콘밸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가는 곳이에요. 일종의 슬럼 가죠. 안 가요. 갈 일이 없어요. 거기 가면은 맨날 마약 중독자에다가 홈리스들만 가득 찬 그런 버려진 슬럼가가 있는데, 거기 왜 가겠어요. 제가 가족도 있고 대기업 멀쩡하게 다니는 제가 그런데 왜 갑니까? 안 가요. 안 갑니다. 하지만 제가 개신교인인 관계로 또 교회에서는 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자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먹을 거랑 이렇게 챙겨가지고 교회에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자 해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좀 종교적으로 뭐 제가 그냥 마음이 들어서 해봤던 어떤 이벤트고, 평소에 제 삶에서 그렇게 가지 않죠. 제가 거기 삶의 제 보금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온 기자들은 그런 데에 카메라를 들고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교회나 이런 데서 먹을 거 주려고 가는 거는 그 홈리스들이 교회에서 와서 자기들 먹을 걸 주는 거 알기 때문에 좋아해요. 우호적이에요. 근데 카메라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자기들한테 뭐 출연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자기들 원숭이 마냥 이렇게 천하의 구경거리 만들고 조회수 올리려고 오는 거 뻔히 아는데, 카메라 들고 오는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카메라 들고 오면 막 돌 던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한국 그 기자들이 그런데 막 목숨 걸고 들어가서 막 사진 찍어요. 사진 찍고 막 동영상 찍고, 나중에 한국에 어떻게 보도되냐면 이게 미국의 현실이다. 현실 아니에요. 하위 1% 정도의 아주 힘든 홈리스들,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왜 미국의 현실입니까? 현실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는 어디나 낙오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본주의니까.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공산주의는 뭐 전 국민한테 밥 세끼 주니까 뭐 적어도 이렇게 막 어떤 특정 소외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냥 다 가난해지겠죠. 근데 자본주의는 게으르고 그렇게 마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슬럼가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한국은 없나요? 제가 서울 출신이거든요. 서울역 앞에 가면 지금 2023년 지금 오늘도 홈리스들 많이 살아요. 거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 외신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언론이 뭐 서울역 앞에만 집중적으로 막 카메라 담으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전혀 공정한 보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정하지 않은 보도를 하고 있는 게 한국의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뉴스로 세상을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뉴스가 다 개뻥인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믿지 않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오프라인 모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뉴스는 그냥 참고, 뭐 뉴스에서 뭐 예를 들어볼게요. 뭐 암호화폐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혹은 AI에 대한 뭐 뉴스가 나왔어요. 뭐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참고만 합니다. 아, 요 타이밍에 저런 뉴스가 나왔구나. 참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맞는지는 실제로 여기서 사람들 만나보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궁금하면 여기 인공지능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야, 너네 진짜 그래?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되게 황당하다는 듯이 아, 너 뭐 그 뉴스 본 거구나. 아, 나도 그 뉴스 보고 껄껄 웃었어. 아, 너무 황당해서. 뭐 거의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스로 세상을 보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일들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밀실에서 정해지고 대중은 알지 못합니다. 대중이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가난이 없겠죠. 아시겠죠? 뭐 신문 기사에서 무슨 주식이 오를 거라 얘기해서 정말 오른다면 이 세상에 가난이 없겠죠. 아시겠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여기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컴퓨터 개발자들을 만나고 왔어요. 같이 밥 먹었어요. 그러면서 테크놀로지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미래 사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저도 뭐 신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갈 거다 라고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여기 실리콘밸리에 실제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어떻게 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로드맵 그대로. 자, AI가 모든 거를 대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는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깔릴 거예요. 뭐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 장비 가지고 다니지만 이제는 정말 모든 곳에 깔릴 거예요. 뭐 자동차 안에도 뭐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 정도 탑재되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것보다 더 노트북보다 더 좋은 고성능 노트북 정도 들어가는 컴퓨터 시스템이 전 세계 모든 자동차에 탑재될 거예요. 그리고 와이파이 다 될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안에서의 생활은 모두 다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스마트폰 있죠, 기본. 그리고 스마트폰이 지금 여러분들은 전원을 끄지만 미래 스마트폰은 전원 끄는 게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전원을 끄고 싶어도 못 꺼요. 배터리 기술의 발달과 저전력 전자제품 기술의 발달로 전원이 꺼지지 않을 겁니다. 배터리가 나가서 방전되면
그 잠깐 전원이 나가는 수준은 있었어도 사용자가 전원을 끄지 못할 겁니다. 뭐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미 뭐 신용카드랑 연결돼서 결제가 다 되잖아요. 현금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원리가, 그 사람들이 내놓는 이론이, 이제 현금이 사라지고 모든 돈은 암호화폐가 될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미래에 뜰 거다 라고 하지만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죠.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죠. 그 미래에 현금이 사라지고 나타날 디지털 머니가 지금 있는 암호화폐가 아닐 수 있어요. 어쨌든 현금은 사라집니다. 현금은 사라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결제를 어떻게 하냐. 지금 이미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거는 기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더 발전할 겁니다. 피부 밑에 좁쌀만한 생체 전자칩을 받게 되겠죠.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그냥 손을 갖다 대면 돼요. 띡 하고 갖다 대면 됩니다. 근데 이 띡 하고 갖다 대는 게 돈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신분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피부 밑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거 SF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SF 영화는 허무맹랑한 생각들이 아니에요. SF 영화 감독들이 되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연구실들을 다 방문해 보고 최첨단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다 본 후에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서 홍보를 해주고 그 미래 기술에 대한 어떤 펀드를 받아가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미래의 사회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모든 것이 다 인공지능화되고 모든 것이 다 전자화되면은, 자, 그러면 정말로 빅브라더 같은 정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빅브라더 같은 정부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가 커지면 안 돼요. 정부는 작은 정부, 인간의 생활을 매니지하기 위한 작은 정부 형태로 남아야지 정부가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빅브라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회를 저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백그라운드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 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윤리와 도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잠식당하는 거를 이제 좀 경계하는 그런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쪽과 인공지능이 결합되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전 세계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디지털화된 세상에 산다면 이제 정보의 프라이버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저께 뭐 했는지를 정부가 알 수 있고 대기업이 알 수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누구랑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돈 얼마만큼의 돈을 썼는지를 이제 다 알게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은 앞으로 굉장히 인기 있어질 것입니다. 인기 있어지는데 이 가는 방향성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생체 전자칩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일거수일투족 데이터 분석하는 쪽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술, 바이오 쪽에서의 데이터 분석, 이쪽은 아주 잘 나갈 거예요. 그리고 범죄 심리랑도 좀 연결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특정
문화권에서 특정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고 이러이러한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문화권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범죄 저지를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몇 배 높다. 요거를 인공지능으로 다 분석하겠죠. 그러니까 뭐 범죄 심리학 뭐 이런 거랑 또 연결돼 가지고 되겠죠. 그러니까 이 로드맵을 아시면은 이제 어느 쪽으로 잘 나가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는 모든 인간이 생체 전자칩을 받고 컴퓨터에 감시를 받으면서 정부나 대기업이 개개인이 뭘 하는지를 다 알아낼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올 거래요. 자,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사회가 매우 좌파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개개인의 어떤 감시를 하려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려면 사회가 좌파적으로 가야 됩니다. 좌파의 기본은 상호 감시죠. 왜냐면 좌파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성장보다는 분배잖아요. 근데 인간은 개개인이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계가 더 인간의 어떤 현실에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자본주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쓴다. 그게 사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끄는 원동력이거든요.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감시를 통해서 부자들의 세금을 더 많이 뜯고 그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시스템을 억지로 만들어낸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굉장히 그런 빅브라더 시스템이 말하는 그 사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파 진보적인 물결이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결이 거대하게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사회가 왔을 때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좌파 진보의 물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가치 체계를 모호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좌파 진보적인 세력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개신교입니다. 그럼 개신교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가치관들을,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다른 것들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거를 성경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인간이 하나님 이외에 섬기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라고 말하죠. 유일신 사상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좌파 진보 세력들은 개신교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사라지게 하는 게 좌파 진보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뭐 공산당들 보면은 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뭐 칼 마르크스도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종교라는 건 이제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을 가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공산주의로 편향시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왜냐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공산당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공산당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기독교인 중에서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뭐 다른 목적으로 다니는 거죠. 뭐 부모가 우리 가문은 꼭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했거나, 아니면 뭐 본인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뭐 팔아먹으려고 뭐 슈퍼마켓이나 뭐 이런 하는 사람들이 다니기로 하고 뭐 그렇잖아요. 진실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적인 세상을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좌파 진보 세력들에게 타겟팅이 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를 먼저 없애야, 개신교를 없애야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좌파 진보 사상을 널리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없애야 되죠.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명분은 뭐냐면 세계 종교 통합입니다. 전 세계 종교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모든 종교는요, 개신교 빼고, 자, 개신교 빼고 모든 종교는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개신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은 좌파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의 신만이 옳다라고 하지 않아요. 전 세계 종교들을 잘 뜯어보세요. 그러면 개신교 빼고 나머지 종교는 세계 종교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 통합의 물결이 올 거예요. 개신교만 빼고, 개신교만 거기서 왕따가 됩니다. 왜냐면 개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 말고도 다른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개신교만 성서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기독교의 여러 가지 유파들 있잖아요. 근데 개신교 이외의 다른 유파들은 다원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맞는데, 그 외에 다른 뭐 선하게 살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다른 기독교 유파에선 가르칩니다. 그래서 개신교만이 성경에 적힌 그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구현하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진리 그 자체예요. 그래서 개신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I는 결국 그래서 좌파 진보적으로 흘러가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절대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적인 가치관으로, 개신교적인 스탠스로 성경을 읽고 인공지능 세상을 바라보면 인공지능이 갈 길이 다 보여요. 그래서 님이 지금 개신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인 방송 서치 창에다가 인공지능 요한계시록, 인공지능 적그리스도, 인공지능 마지막 때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개신교인들이 바라보는 그 AI에 대한 관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가 가지고 올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개신교인들은. 그래서 미국에서 개신교인으로 살면은 AI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미국 교회 다니거든요. 미국 교회 다니는데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해요. 인공지능이 성경과 반대의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한다니까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성경과 반대의 트렌드로 세상을 몰고 가기 때문에 개신교인의 방향성과 성경의 성경을 바탕으로 한 개신교인들의 방향성은 인공지능의 방향성과 180도 반대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좌파 진보적인 세상 문화 코드에 익숙해져서 그거에 세뇌당하고 있는 반면, 개신교인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세상에 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개신교인들이에요. 개신교인들이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정통파 유태인들도 살아남겠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소개시켜 드리는 게,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은 성경과 정반대의 세상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알고 있으면 미래 사회가 어떻게 가는지 대비가 그냥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님이 개신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그대로의 것들을 얘기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얘기해 볼게요.